38만 발. 단 3일 만에 한국이 쏘아올린 포탄의 숫자입니다. 1950년 그 굉음이 전세를 바꾸고 나라를 구했죠. 오늘날 세계는 한국을 포방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포탄으로 역사를 바꿨다고요? 한국이 세계 포병 화력의 20%를 가졌다고요? 그건 과장이거나 전쟁 프로파간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워싱턴 국제군사학회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포병 신화는 스스로 만든 전쟁 영웅담일 뿐이라고요. 그때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한국 장교 출신 학자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서울 나토 군사포럼에서 정반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세계가 두려워해야 할 포병 국가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죠. 저는 사라 맥킨리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펜타곤 군사전략 고문까지 지낸 군사학자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왜 제30년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 맥킨리입니다. 웨스트포인트 군사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펜타곤에서 20년간 군사전략 고문으로 일했어요. 미군 포병 교리 개발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했죠. 그런 제가 한국을 무시한 것에는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받은 교육 자체였어요. 웨스트포인트에서 배운 6.25 전쟁사를 보면 한국군은 철저히 부차적인 존재였거든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1950년 북한의 남침 후 한국군은 사흘 만에 완전히 붕괴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었죠. 포병에 대한 언급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포병은 미군이 제공한 105mm 곡사포 면문으로 보조 역할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독자적인 포병 작전이나 전술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이런 내용을 20년 넘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저에게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혔어요. 한국은 미군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 말이죠. 특히 군사적으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강대국 중심주의였습니다. 포병의 역사는 로마 제국의 투석기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의 대포, 1차 대전의 중포, 2차 대전의 카추사까지 모두 서구나 러시아가 만들어왔다고 배웠거든요.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이런 기술을 뒤늦게 도입하는 추격자 역할만 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처럼 분단된 나라가 독창적인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었죠. 세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맹신이었어요. 저는 군사학자로서 항상 검증된 수치와 통계만을 신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포병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였죠. 공개된 자료는 대부분 한국 언론의 보도나 정부 발표뿐이었어요.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나 국제기구의 인증은 찾기 어려웠거든요. 군사학자로서는 이런 자료들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2019년 가을, 워싱턴 국제군사학회에서 기조연설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학계에 만연한 과장과 허위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컨벤션 센터 대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군사 전문가 10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나토 고위 장성들, 유럽 국방연구소 연구원들, 아시아 각국 군사 고문들까지 참석한 권위 있는 자리였죠. 저는 연단에 올라서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21세기 포병 강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들의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한국의 포병 신화는 과장된 전쟁 영웅담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38만 발이라는 숫자도 검증되지 않은 프로파간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청중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 전문가들은 제 분석에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박수도 터져나왔죠. 저는 그 순간 제 주장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어요.
하지만 뒤쪽에 앉아있던 한 아시아계 남성만은 달랐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그분이 다가와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 육군 포병 출신으로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수님의 분석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요. 한국 포병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죠. 그러면서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해 보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일축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보여주기식 시연이나 과장된 자료만 볼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보여줄 무언가가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었죠. 며칠 후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을 직접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오히려 가보라고 조언했어요. 직접 가서 한국의 한계를 확인하고 오면 앞으로 더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학자로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직접 검증해 볼 의무가 있다고 여겼죠.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경제 발전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군사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미군 보호가 필요한 분단 국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2019년 12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제 예상과 달랐어요. 공항 규모와 시설이 뉴욕 케네디 공항 못지않더군요. 입국 수속도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영어 실력도 뛰어났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보고 또 놀랐어요. 8차선 도로가 쭉 뻗어 있었고 주변 건물들도 정말 현대적이었거든요. 이런 인프라 수준이면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군사력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포병 같은 전통적인 화력 분야에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니까요. 한국이 그런 걸 단시간에 축적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확실히 위압적이었어요. 건물 규모도 크고 보안도 삼엄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겉모습은 누구나 화려하게 꾸밀 수 있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 브리핑룸에서 한국군 포병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계급장을 보니 준장부터 대령까지 고위 간부들이었죠. 모두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제시한 수치를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보유한 자주포 숫자가 1000문이 넘는다는 거였거든요. K9 자주포만 해도 800문, KS1 자주포까지 합하면 1000문을 훌쩍 넘는다고 했어요. 다연장 로켓도 마찬가지였어요. 천무, 구룡, 비궁 등 다양한 시스템을 수백 문씩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숫자들이 정말일까? 아니면 허세는 아닐까? 더 놀라운 건 이런 장비들을 모두 국산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정말 포병 선진국 수준이었어요.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제 방문을 대서특필했거든요. 미국의 저명한 군사학자가 한국 포병을 검증하러 왔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한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최근 국제기관에서 한국이 세계 포병 화력의 20%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 순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실전 능력인데 한국은 포병 국가라기보다는 여전히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한국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통역관도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 포병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할 생각이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실제 성능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시연이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죠.
다음 날 한국 주요 언론들이 제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어요. 미국 군사 전문가가 한국 포병 무시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온라인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일었어요. 인터넷 댓글을 보니 대부분 비판적이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일부는 미국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반응에 만족했어요. 논란이 클수록 진실이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측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든 제 분석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한국 국방부의 대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실제 훈련 현장과 무기 체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다. 그럼 정말로 한국 포병의 실상을 낱낱이 확인해보자. 아마 제 예상에 훨씬 못 미칠 거야. 그럼 더 확실하게 제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세한 불안감도 스쳤어요. 만약 정말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30년간 쌓은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리는 없다고 자신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국 국방부 기록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기록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미화된 기록들이나 선전용 자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록보관소는 지하 3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온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항온항습 시설이었죠. 수십 년 된 문서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더군요. 이 정도 시설이면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보관하는 곳 같았어요. 담당 공무원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 주었어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당시 포병 작전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파일을 열어보니 손으로 직접 쓴 작전 일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1950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단 3일간의 포격 기록이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발사한 포탄 수가 정확히 38만 7,423발로 적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기록의 정밀함이었어요. 몇 시 몇 분에 어느 좌표를 향해 몇 발을 쐈는지, 탄종은 무엇인지, 관측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정밀한 기록은 현대전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각 포대별 사격 기록도 따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05mm 곡사포 48문, 155mm 곡사포 12문의 활동이 시간순으로 나와 있었죠. 포탄 소모량, 표적 타격률, 적 피해 평가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70년 전 기록이 맞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정밀한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전투 중에도 이런 세세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줬어요. 이 기록들은 당시 포병 지휘관들이 직접 작성한 원본이라고 하더군요. 전투가 치열할 때도 모든 포격 상황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세세한 기록을 남겼는지 물어보니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포탄 한 발 한 발이 귀중했기 때문에 효과를 정확히 분석해서 다음 사격에 반영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다른 파일에는 참전 용사들의 증언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당시 포병으로 참전했던 분들이 직접 구술한 내용들이었죠. 9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의 생생한 증언이 타이핑되어 있었어요. 한 참전 용사의 증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3일 동안 포병이 쉬지 않고 쏜 덕분에 북한군의 증원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때 포병이 멈췄다면 인천 상륙작전 자체가 실패했을 거라고 증언했어요. 다른 할아버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시 포병들이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포를 쐈다고 하셨어요. 손가락이 부르터도 계속 포탄을 장전했고 귀가 먹어도 계속 쐈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의 증언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숙연해졌어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38만 발이라는 숫자,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자료에는 당시 포병 훈련 과정도 나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초기의 혼란 속에서도 체계적인 포병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이었어요. 미군 고문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한국군 자체적으로도 포병수를 발전시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창의적인 전술 개발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산악 지형에 맞는 사격술, 제한된 탄약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 적의 반격을 피하는 진지 전환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방대하고 구체적인 기록들이 모두 조작된 것일까요? 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증언이 모두 거짓일까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자료는 전투 후 피해 분석 보고서였어요. 38만 발의 포격이 북한군에게 미친 타격을 분석한 내용이었죠. 적 인력과 장비 손실, 보급로 차단 효과, 사기 저하 등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38만 발은 단순한 화력 과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전략적으로 계산된 정밀 타격이었던 거예요. 적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전세를 역전시킨 것이었죠. 기록 보관소를 나오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것과 다른 진실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70년 전의 일이니까요. 지금의 한국 포병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강원도 포병훈련장으로 향하는 군용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야 하는 먼 거리였어요. 창밖으로는 산악 지형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이런 험준한 지형에서 포병이 제대로 작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산속에 이런 대규모 시설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평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최첨단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K9 자주포들이었어요. 총 12문이 정확히 50m 간격으로 일렬로 서 있었죠. 검은색 위장도색이 칠해진 거대한 몸체가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이었어요. 한국군 포병 여단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줬어요. 이 K9 자주포들은 모두 실전 배치된 장비들이라고 하더군요. 시연용이 아니라 진짜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무기들이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긴장감이 돌았어요. 자주포의 재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의 연속 사격 능력,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한 정밀 사격 시스템까지. 스펙만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실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특히 포병은 1초의 실수로도 아군을 맞출 수 있는 위험한 무기예요. 정말 한국군이 이런 고도의 무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드디어 실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포가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는 순간 저는 정말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굉음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땅이 갈라질 것 같은 진동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해졌어요. 귀마개를 했는데도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충격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발사 속도였어요. 첫 발을 쏜 후 두 번째 포탄이 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10초였거든요. 자동장전 시스템이 번개처럼 빠르게 작동하면서 포탄을 재장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군 훈련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한 문에서 6발을 연속으로 쏘는데 걸린 시간을 재어봤어요. 정확히 58초였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6발의 포탄을 정확히 목표 지점에 쏟아부은 거였어요. 이런 속도면 적이 반격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압도적인 광경은 그 다음이었어요. 12문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거든요. 하늘이 갈라질 것 같은 굉음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훈련장 전체를 뒤덮었어요. 마치 지옥이 열린 것 같은 장관이었죠. 저는 그 순간 손에 쥔 만년필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었어요. 진짜 전쟁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현실이었어요. 포탄들이 40km 떨어진 목표물에 떨어지는 모습을 관측소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착탄 지점이 나타났는데 정확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오차 범위가 10m 이내였거든요. 한국군 포병 장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정도 정확도면 건물 하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GPS 유도와 탄도 컴퓨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이었거든요. 단순히 미군 기술을 도입한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어요. 장교가 계속 설명해줬어요. 이들은 항상 실전을 가정하고 훈련한다고 하더군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정확도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적보다 먼저 쏘고 정확히 맞춰서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한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 땅에서 포병이 멈추면 역사가 멈춘다고 하더군요. 6.25 전쟁 때 38만 발로 나라를 지킨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훈련도 실전처럼 하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 시연에서는 천무다연장 로켓을 봤어요. K9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죠. 한 번에 12발의 로켓이 연속으로 발사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로켓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궤적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았어요. 천무의 사거리는 80km였어요. 이 정도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평양 근교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죠. 그리고 각 로켓마다 GPS 유도 시스템이 달려 있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휘관이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탄도 계산부터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한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마지막에는 전술 기동 훈련도 봤어요. 사격 후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지를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12문의 자주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지 이동 시간을 재어보니 3분 만에 완료됐어요. 사격 위치에서 철수에서 1km 떨어진 새로운 진지로 이동하고 다시 사격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 3분이었어요. 이 정도 기동력이면 적이 위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이 정말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한국 포병의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후에는 탄약고를 방문했습니다. 포병에게 탄약은 생명과 같은 존재죠. 아무리 좋은 포가 있어도 탄약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한국이 이런 엄청난 화력을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양의 탄약이 필요할 텐데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탄약고 입구부터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삼중 철문과 생체 인식 시스템, 그리고 무장 경비들의 24시간 경계가 정말 삼엄했거든요. 출입 통제가 핵시설 수준이었어요. 제 신분증과 지문을 여러 번 확인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과연 안에는 뭐가 있을까? 정말로 엄청난 양의 탄약이 저장되어 있을까? 아니면 과장된 허세였을까?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축구장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큰 규모였어요. 천장까지 가득 쌓인 포탄들을 보고 정말 숨이 막혔어요. 수만 발의 포탄이 종류별로 정확히 분류되어 저장되어 있었어요. 155mm 고폭탄, 연막탄, 조명탄, 유도탄까지 다양한 종류의 탄약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이 정도 물량이면 몇 달간 계속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포탄에 바코드와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었거든요. 언제 생산됐는지, 어떤 성분인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관리관이 태블릿을 들고 시연해 보였어요. 포탄 하나의 바코드를 스캔하자
그 탄약의 모든 이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생산 공장, 제조 일자, 화약 성분, 보관 온도,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만한 양의 탄약을 이렇게 정밀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가능하냐고요. 관리관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포탄 하나라도 분실되면 즉시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중앙통제실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전체 탄약고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온도, 습도, 재고량, 출입 현황까지 모든 데이터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담당자가 설명하길 이 시스템 덕분에 탄약 관리 효율성이 300%나 향상됐다고 하더군요.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재고를 파악하느라 며칠씩 걸렸는데 이제는 몇 분 만에 모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관리하고 있는 건 단순한 포탄이 아니라는 것을요. 억제력 자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이 언제 공격해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던 거였죠. 또 다른 구역에는 차세대 스마트 탄약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GPS 유도 방식의 정밀 유도탄들이었는데 한 발의 가격이 일반 포탄의 100배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고가의 탄약을 수백 발씩 보유하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말하길 이런 정밀 유도탄 하나로 적의 지휘소나 레이더 기지 같은 핵심 시설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존 포탄 수십 발로 해야 할 일을 한 발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점점 더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포병 전력이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건 자동화 보급 시스템이었어요. 전장에서 탄약을 보급할 때 사용하는 로봇 시스템이었죠. 무인 차량이 자동으로 탄약고에서 포탄을 가져다가 전선의 포대에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이 있으면 적의 공격 속에서도 안전하게 탄약을 보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인명피해 없이 지속적으로 화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런 시스템은 미군도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한 차세대 기술이었어요. 탄약고를 나오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보유한 포병 전력의 규모와 수준이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세계 최강의 포병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에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노병분들과 현재 한국군 포병으로 복무 중인 젊은 장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였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만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 인생관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만난 분은 올해 93세의 박할아버지였어요. 6.25 전쟁 당시 포병 상사로 복무하시며 38만 발 포격에 직접 참여하셨다고 하더군요. 연세에 비해 정정하셨지만 당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는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절박했다고 하시더군요.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부산까지 밀렸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작전이 실패하면 나라 자체가 사라질 뻔했다고 하셨어요. 3일 동안 38만 발을 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포탄 하나가 70kg이 넘는데 그걸 하루에 수백 발씩 날라야 했다고 하셨어요. 젊은 병사들이 손가락이 부르터서 피가 나도 계속 포탄을 운반했다고 하셨어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어요. 포탄이 부족해서 불발탄까지 회수해서 다시 쐈다고 하시더군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38만 발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포병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포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른 참전 용사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시에는 미군 장비를 썼지만 실제로 포를 쏘고 관리한 건 모두 한국 장병들이었다고 하시더군요. 미군 고문관들도 한국 포병들의 실력에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특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포병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쏜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하나하나 정확히 계산해서 가장 효과적인 지점에 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만 발이 모두 의미 있는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젊은 장교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30대 초반의 포병 대위가 말하길 자신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태어난 세대라고 하더군요.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그 대위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다시는 무릎 꿇지 않기 위해 포병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총보다는 포를 믿는다고 했어요. 적이 감히 침입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다른 젊은 장교도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포병은 단순히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평화를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강력한 억제력이 있어야 적들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한다는 철학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숙연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한 무기나 숫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뜨거운 의지가 있었던 거였죠. 한 중위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고 했어요.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유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은 포병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보다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훈련에 임할 때마다 증조할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건 숫자나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굳은 의지였던 거였죠. 그것이야말로 한국 포병의 진짜 힘이었던 거예요. 참전용사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지금의 젊은 장병들을 보니 정말 든든하다고 하시더군요. 자신들이 지킨 나라를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이어받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미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춘 나라였던 거예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에게 인생 최대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나토 군사포럼이 열리게 되었고,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1년 전 워싱턴에서 한국을 비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포럼 개최 일주일 전까지도 저는 망설였어요. 차라리 참석하지 않는 게 나을까도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학자로서의 권위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괴롭혔어요. 진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숨기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제 체면을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제는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포럼이 열린 롯데호텔 컨벤션 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토 고위 간부들, 유럽 각국 국방연구소 연구원들, 아시아 각국 군사 고문들까지 총 1,500명이 넘는 권위 있는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저는 연설 직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준비해온 원고는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입장을 바꾸는 내용이었어요.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까지도 어느 원고를 택할지 몰랐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니 숨이 막혔어요.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1년 전 한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 사라 맥킬리가 과연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만났던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38만 발로 나라를 지켰던 그분들의 간절함이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하기로요.
제 권위가 무너지더라도 학자로서 마지막 양심만큼은 지키기로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의 포병 신화를 과장된 전쟁 영웅담이라고 폄하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한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인정했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라 맥킨리가 자신의 이론을 뒤집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38만 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였다고 말했어요. 그 포탄 하나하나에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민족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의 현재 포병 전력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본 K9 자주포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천무다연장 로켓의 정확도와 사거리도 놀라웠다고 평가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군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독자적인 군사력과 의지를 가진 당당한 국가라고 평가했어요. 나토가 두려워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어요.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사과의 말도 했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어요. 30년 경력의 전문가라고 자만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연설을 마치자 청중석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뒤쪽에서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5분이 넘도록 계속된 박수 소리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진짜 학자로 거듭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욱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독일 국방연구소 연구원이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느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요. 한국의 포병 교리와 훈련 방식은 유럽이 벤치마킹해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실전을 가정한 훈련 강도와 정밀도는 나토군도 따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했어요. 프랑스 군사대학 교수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한국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해서도 우위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적어도 포병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단언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영국 왕립군사학회 회장이 물어봤어요. 30년 경력의 권위자가 이렇게 완전히 입장을 바꾸는 게 학자로서 적절한 일이냐고요. 다른 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학자라면 진실 앞에서는 언제든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체면이나 권위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자 정신이라고 주장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일부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기존 서구 중심의 군사학 패러다임을 흔드는 발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한국 관계자들과의 만찬에서 정말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1년 전 저를 비판했던 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진실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한국 국방부 차관이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사라 교수의 비판이 상처였지만 오히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한국에게는 정말 큰 의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포병 전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K9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개발됐고 천무보다 더 강력한 차세대 다연장 로켓도 실전 배치됐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을 다른 나라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폴란드가 K9을 대량 도입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한국제 포병 시스템을 채택했어요. 심지어 나토의 핵심 회원국들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한국이 세계 포병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30년간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아시아 국가들의 진정한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의 중요성이었어요. 아무리 오래된 경험과 권위가 있어도 현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매년 2번씩 가서 한국군의 훈련을 참관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상을 확인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놀라움을 경험하게 돼요. 작년에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차세대 포병 시스템을 봤어요. 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최적의 타격 방법을 계산해서 공격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기술은 미국도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더 감동적인 건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도 6.25 전쟁 때 38만 발로 나라를 지킨 그 정신만큼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젊은 장병들도 그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훈련에 임하고 있어요. 올해 초에는 한국의 초청으로 북한 접경지역 훈련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DMZ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실시되는 훈련이었는데 정말 긴장감이 대단했어요. 언제든 실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현실감이 느껴졌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한 대령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자신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38만 발의 교훈을 다시 한번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한국군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 세계 대학과 연구소에서 한국 포병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최고 대학들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하고 있어요. 한국의 포병 발전사와 그것이 현대 군사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의해 달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요. 제가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열린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기존 이론에 매몰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말이에요. 또 하나 강조하는 건 현장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많은 자료를 분석해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 못하다고 해요. 제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거든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포병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책으로 출간하는 거예요. 6.25 전쟁의 38만 발부터 현재의 첨단 포병 시스템까지 70년간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주고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줬거든요. 30년 경력의 학자가 다시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거죠. 38만 발의 굉음은 아직도 울리고 있어요. 한국 땅 곳곳에서 그리고 한국군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그 소리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평화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소리입니다.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산 포병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폴란드의 들판에서, 노르웨이의 설원에서, 에스토니아의 숲에서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포방부 한국은 더 이상 과장된 별명이 아니라고요. 세계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포병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70년 전 38만 발에 담겼던 그 간절한 의지에 있다고 믿습니다.